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어제 시험 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면, 우리가 어제 친 2026학년도 중등 임용교육학에 대해서 이제 난이도는 어땠는지, 또 어떤 부분은 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이제 어떤 모범 답안들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답안이 모범 답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나는 점, 혹은 추가로 저에게 알고 싶은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게 답안이 될 수 있다 없다, 가능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고 피드백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총평을 먼저 해서 저를 포함한 제 주변 지인들이 혹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번 시험을 대체로 난이도는 어떻게 느꼈고 변별도는 얼마 정도 있다고 생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한번 처음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은 바로 이 시험의 이제 구조도, 가장 모범적인 구조도를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을 했을 때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도를 살펴본 이후에 이 구조도를 바탕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 작성한 모범 답안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한번 이 3단 구성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으로 시험을 치고 주위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본 결과, 보통 사람들이 이번 시험은 크게 어렵게 느끼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난이도는 뭐 개인적인 생각, 체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주로 이번 시험은 우리가 아는 영역 위주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론들이 누구나 임용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 다 봤을 법한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헷갈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예를 들면 장점을 써라, 아니면 운영 방안을 써라, 특징을 써라, 이렇게 해서 이게 무엇을 물어보는지 뭔가 헷갈리거나 그렇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빼앗길 일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시험은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 다음 논술형이지만 크게 지문 내용과 연계성 있게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고민을 하거나 혹은 사례들을 찾아서 적는 문제가 거의 없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뭔가 내가 이 지문에 우리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잘 생각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그 조건에 맞게 내가 정확하게 잘 쓰고 있는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시험 문제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명칭을 써라, 예를 들면 장점을 써라,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1차원적으로 그 내용에 알고 있으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시험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좀 나왔던 적이 있었냐면, 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묻는데 사례를 내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개론서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막 찾아보고 그 조건에 또 까다롭게 예를 들면 환경에 맞게 이 주어진 지문의 조건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끔 적는 문제들은 시간을 많이 뺏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험에는 그런 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을 몰라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출제됐다. 매년 그렇게 조금씩 출제가 되겠죠. 이 이유는 이제 교육학으로 인한 꽈락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될 텐데, 올해도 충분히 그 이론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적을 수 있는 영역이 이제 교육 행정 부분에서 전문성 개발 이 부분에서 충분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크게 중하 정도의 난이도, 여기 보시면 난이도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이도는 매년 교육학을 칠 때마다 이렇게 상상, 제일 어려운 난이도, 상중, 상하, 그리고 중상, 중중, 중하, 그리고 하,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이번 시험은 이제 끝으로 보면 조금
하와 연결되어 있는 중하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뭐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상상에 해당하는 교육학 시험의 난이도는 뭐냐 이런 것도 제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만 한번 살펴보면 상 같은 경우 진짜 어렵다고 느끼는 체감의 난이도는 이거죠. 분명히 내가 교육학 인간 강사들의 강의도 많이 들었고 뭔가 오랫동안 장수생으로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이론을 물어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나의 그런 문제가 조건이 하나 두 개 들어가면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개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바로 답을 쓸 수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론에 대해서 이론도 약간 좀 긴가민가하고 거의 처음 들어본 이론 같은 게 있고 그 이론을 조금 내가 공부해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바로 답을 적을 수 없고 교육적인 어떤 사례를 들라거나 지문에서 제시된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적혀 있을 때 그러한 문제들이 한두 문제씩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거는 아마 상상 정도의 난이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난이도를 우리가 판별해 봤을 때 우리 중하라고 하는 이 난이도는 처음 보는 이론은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시험에 출제됐던 게 그 이론에 대해서 암기를 하고 있다면 대체적으로 바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이번 시험이 그런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험에서 나왔던 우리 이론들과 조건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면 첫 번째 학교 수준의 교육 과정의 긍정적인 영향. 이거 이제 뭐 스킬백 학교 중심 교육 과정 이런 누구나 이제 교육 과정 보면 한 번쯤 볼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만들어진 교육 과정이냐 아니 중앙 집권으로 될 것이냐 뭐 이런 과정에서 학교 수준으로 만들었을 때 장점 이거는 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의 난이도에 해당되는 거는 이론을 몰라도 답안 쓸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거나 혹은 아주 빈번하게 접한 이론 교육학 보면 어떠한 강사든 어떤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답안을 쉽게 적을 수 있는 경우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을 써라.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중간 정도의 난이도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특징을 써라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징을 써라라고 한다는 건 이 모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도를 가지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주의 모형의 절차를 암기하거나 예를 들면 장점과 한계점 이런 부분 위주로만 공부를 했다면 적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워커의 자연주의 모형이 어떠한 배경과 어떤 과정에서 탄생을 했고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자연스러워 이제 기술한다. 가장 그 우리가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사람들이 실제 정치적으로 행동하고 어떠한 과정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절차를 분석해서 자연스럽게 교육 과정 자연스러운 모형과 모습이 뭐냐 이걸 토대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건데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러면 쉽게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건 아니다. 이러한 특징을 물어보는 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 제시되는 강령 이 모형에 해당되는 강령의 절차가 뭐냐 그리고 수기 과정에서 바람직한 자세가 뭐냐 이런 것들은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강력의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걸 정의라고 볼 수 있고 수기 과정은 그 과정에서 참여하는 자세는 뭐냐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적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는 이제 중중과 중하의 요소들이 조금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을 봅시다.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교수 설계였죠. 교수 설계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분석 설계, 뭐 개발 실행 평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학습자 특성을 분석하는 부분 하나가 나왔습니다. 학습자 특성 분석은 우리가 많이 접해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떠올려서 답을 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지만 학습자 특성 예를 들면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뭐 예를 들면 인지, 정의, 행동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조건만 딱 쓰면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길지도 않았고 두 번째 라이겔루스에 대해서 쓰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라이겔루스는 이제 인지주의 이 학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정교화 이론이라고 해서 아주 거시적 측면에서 어떻게 수업을 설계해 나갈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이제 교육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라이겔루스에서 근데 물어보는 게 정수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수라고 하는 거는 라이겔루스 이론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를 물어봤고, 그리고 라이겔루스의 전략, 인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정교 이론을 실행할 수 있는 전략으로 비유 전략을 물어본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서 아주 중하나 하의 영역으로 두 번째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라이겔루스 정수의 의미가 어떤 분들한테는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떻게 공부한 사람한테는 어렵게 느껴지냐면, 그냥 인간교육학 강사들의 강의만 대충 듣고 그냥 이게 뭐 답안만 외우는 사람한테는 이런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이나 혹은 라이겔루스의 정수 이런 의미들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원인과 배경, 이게 이 학자가 진정으로 추구했던 점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접근하는 그 방식에서 공부를 했다면 그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관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성장 참조 평가라고 이제 교육 평가 영역에서 나온 문제가 있는데, 이제 교육 평가에서 성장 참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평가 방식 부분 중 하나죠. 그래서 이 성장 참조 평가 방법의 적용 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 이걸 물은 거고, 교육적 의,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암기하면 이제 쓸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출제된 시험 방식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그 이론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냐를 이제 첫 번째적으로 물어봤고, 그리고 암기 쉽게 이제 장점이나 의의점이나 한계점 이런 부분은 암기 위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보다는 이제 잘 파악하고 있냐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물어봤죠. 그래서 그 부분 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평가 방법, 이것도 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거는 너무나 적을 수 있는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주체가 되는 평가는 뭐 자기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동료 평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수행 평가에서 포트폴리오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방향으로 내가 답안을 적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하에 해당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아마도 교육과 까랑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생 참여 평가에서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이 부분도 우리가 채점 신뢰도는 결국 객관도에 해당하는 건데 교육 평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죠. 객관도를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옛날부터 생각해 본 게 뭐 루브릭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서 채점을 아주 사전에 그 기준표를 아주 명확하게 잘 만들어 본다든지, 혹은 철저한 사전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채점 역량을 이나 평가 소양을 끌어올린다든지, 혹은 문항별로 채점을 해 나가면서 채점 오차를 줄인다든지, 아주 이것도 답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교육 행정 부분도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그 김교사가 이수한 연수들을 포괄하는 명칭, 요거는 이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제 뭐 기간제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재임용을 원하는 이제 교사분들은 쉽게 풀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매년 연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교사가 이수한 연수들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연수로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직무 연수라고 하죠. 그래서 직무 연수가 아니고 아닌 연수들이 예를 들면 자율 연수라든지 뭐 특별 연수 이런 연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면 조금 쉽게 우리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명칭이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좀 지엽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좀 등한시 여겨서 연수 파트를 안 보고 갔으면 조금 답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인별로 체감 난이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교원 전문성 개발 활동이 학교 조직 문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전문성 공동체 이런 활동인데 함께하는 활동이 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 이것도 아주 쉽게 답안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뭐 멘토링 장학 혹은 외부 초청 연수, 학교에서의 시간 확보 등 워낙 다 답안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번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내용들이 어렵지 않은 내용들 위주, 우리가 주로 봤던 이론들 위주로 우리가 조건이 제시돼 있고, 그리고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이제 누구나 이제 꽈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생각해 보거나 답안에 쓰면 맞출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쓰고 형식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만 완성시켜도 아마 꽈락은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연주의 모형의 특징이나 라이겔로스의 정수의 의미, 그리고 이렇게 뭐 이수, 연수한 이수들 이런 명칭들을 우리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정확하게 써내기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100점을 맞는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시험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체적인 대략적인 난이도에 봤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은 중하로 볼 수는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 시험에 정말 높은 고득점을 받고 싶다, 내가 거의 20점 만점 가까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했을 때는 중하 정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상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상까지 가긴 좀 애매한데 혹은 상하 정도, 이렇게 난이도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를 받겠다 이 정도 마인드라면 중하, 근데 내가 이거는 진짜 고득점을 받아야 됐다 그러면 조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이번 시험에 대한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 답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목차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